네, 안녕하세요. 빌딩 인사이트 최윤경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제 채널인데 요새 제 채널인지 모를 정도로 팀장님들이 업로드를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잊으셨던 분들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자 나왔고요. 오늘은 그 논현동 지하계약실 2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 형식으로 저희가 촬영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촬영할까요? 오늘은 저희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도 많은 유형의 투자자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과연 빌딩 투자를 어떤 투자 유형들 또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은 정보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빌딩 어떤 사람들이 투자할까? 네. 그렇게 주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 팀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송 팀장님, 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크의 송 팀장. 강 팀장입니다. 송강. 저희가 원래는 여기저기 한 바퀴를 저도 찾아뵀었는데 오늘은 대표님이랑 부사장님 모시고 이제 안에서 실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요즘 되게 바쁘셔가지고 네. 좀 많이 참석 못하셨는데 네. 개인적인 일도 있고 뭐 회사 관련된 일도 있고 그래서 참석을 많이 못했는데 팟캐스트 할 때는 이제 웬만하면 좀 참석을 하려고 그래요. 저번에 팟캐스트 하시는 것들 두 분 보니까 되게 재밌게 제가 그냥 틀어놓고 봤었어가지고 사실 그때도 같이 원래 참여하려고 하셨는데 맞아요. 또 갑자기 스케줄 생기셔가지고 맞습니다. 상당히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 상담을 매수 고객분들이 많이 상담을 오시는데 저 주변 지켜보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것 같고 또 다양한 케이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분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뭐 크게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직접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있고요. 직접 사용을 하면 사업을 계속 그쵸. 네, 사업에 이제 직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맞춰서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있고 정말 단순히 투자하셔가지고 임대 수익 혹은 뭐 이제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수익률 관련해서 맞습니다. 뭐 근데 뭐 임대 수익률은 최근 상황상 뭐 크게 좋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시세 차익 목적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이걸 현금 자체를 은행권에 그냥 뒀다가는 예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쵸. 예금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지금 빌딩 시장이 어떻냐? 이거를 그냥 뭐 맞아요. 단순히 은행에 둘까요? 정말 살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시작 단계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에셋을 막 이렇게 파킹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강남권에 사거나 이제 고가 자산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00억이 넘어가고 200억까지 간다고 하면 뭔가 이거를 튀겨가지고 뭐 차익을 실현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돈이 계속 녹는 게 싫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건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신축하고 리모델링 수요가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네. 느끼기에. 근데 저도 그건 정말 공감하는 게 네. 최근에 아무래도 정말 계속 그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최근에는 그래도 다행히 금융비가 좀 이제 이자가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곤 있는데 건축비가 한번 올라간 게 내려오는 거는 쉽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주변에 있는 같습니다. 시세 반영이 올라줘야 건축비가 또 이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때 또 그때 또 신청을 하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최근에 또 건축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건축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임대도 맞춰야 되고 네. 하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받쳐줘야 되는데 신축을 했을 때 예전에는 뭐 신축하면 그래도 4%는 나오고 뭐 3% 후반은 그래도 세팅이 될 수 있는 이 이미 와꾸라고 규모, 그게 네,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자꾸 이제 일본 단어들이 겐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와줘야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건축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서도 있어요. 사실 막 지금 지으려고 하면 1,000만 원, 1,100만 원 잡고 가야 되니까. 한다. 기본은 정말 그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임대료는 그거에 비해서 좀 크게 많이 안 올랐고 토지 때는 또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원가는 막 계속 비싸지는데 이제 수익률에 제일 중요한 이제 인컴이 엄청 줄어드니까. 네.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신축을 좀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제일 많이 매입을 하셔서 리모델링 좀 하시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어요? 요즘에 가장 실사용 목적에서 찾아오시는 매수인 중에서 가장 곽강받는 산업이라고 하나요?
그래도 저는 입지가 좋으면 뭐 신축이나 건축행위를 하시려고 하는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계속 말씀을 하지만 입지가 일단 받쳐주면 거기가 뭐 그래도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그 안 좋은 것보다는 좀 더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직영도 있죠, 직영. 그렇죠. 지금 지금 있죠. 써야 되거나. 네. 아니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정말 동감하는 게 그 입지라는 게 과거에는 좀 이면에서 하나 더 들어가고 하나 더 들어가도 평당가가 주변보다 저렴하면 좀 거래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역세권이라는 것들이 더 부각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에서 빌딩 시장도 제 아파트랑 똑같네요. 진짜 입지 깡패,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똘똘한 빌딩. 똘똘한 한 채는 정말 여기저기 잘 들리는 단어 같네요. 제 손님 중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더라고요. 지금 신축을 고려 중이시긴 한데 만약에 이게 내가 임대가 안 맞춰지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또 입지가 좋으면 신축도 고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최악의 케이스는 그쵸. 내가 들어가면 이제 해결이 상세가 되니까, 되니까. 패치가 그렇죠.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유가 그런 선택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투자하기는 조금 더 그렇죠. 가능성이 네, 있죠. 네, 근데 다. 또 다 그러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즘 호스텔 관련 문의도 좀 많은데 호스텔 관련 매입 관련해서는 좀 어떤가요? 호스텔 관련해서는 정말 뭐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해외에서 K 컨텐츠에 대한 문화가 너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여행객들이 많이 너무 늘었어요. 많죠. 근데 그 여행객들이 뭔가 단체로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개개인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디지털로 예약을 하는 시스템 같은 게 되게 좋아지지 너무 잘 않습니까? 있죠. 되게 글로벌화 돼 있죠. 저희도 해외 나갈 때 이미 그렇죠. 다 뭐 예약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좀 편의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호스텔이나 작은 것들 그리고 호스텔이 또 관광지에 많이 있어요. 그 뭐 명동 쪽이라든가 이런데 좀 한국 와서 보기 좋을 만한 데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상대적으로 호텔도 좋지만 그런 좀 숨어 있는 호스텔도 많이 찾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 호텔 그러니까, 산업이 네. 엄청 이제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에어비앤비가 이제 또 한몫한 것 같아요. 그쵸. 에어비앤비로 이제 예약을 하다 보면 이제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도 예약하기가 너무 수월하시니까 그리고 조금 뭐 한옥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험하고 싶으신 외국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험처럼. 맞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냥 관광객이 늘어선 것 같아요. 그 관광객은 확 늘었는데 그걸 받쳐주는 숙박시설이 우리나라는 그쵸. 상대적으로 좀 공급이 낮은 적었던 거죠. 네, 근데 그쵸. 그게 이제 막 공급이 되면서 지금은 근데 뭐 지금보다 한철 전에 공급이 많이 맞아요. 이제 공급이 되는 건가? 그럼 그게 이제 거래가 많이 됐었으니까 마치 뭐 개발하면서 하고 뭐 네. 신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허가받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처음엔 된다고 했다가 그 구의 담당자의 영향에 따라서 네. 됐던 게 갑자기 부결이 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호스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금액대를 좀 넓게 볼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좋은 투자 방향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20억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금액대를 넓힐 수 있다. 금액대라는 게 사실 최근에는 낮은 금액대 빌딩 거리가 많지는 않아요. 네. 소액대를 많이 보시는데 소액대 건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뭘 투자해야 되나 보면서 다시 보니까 좀 호스텔이 트렌디하고 그리고 호스텔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채로도 많이 렌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0억대, 30억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냥 그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도 그냥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어렵게 접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업적인 부분에서 허들이 좀 낮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사업이라는 게 내가 잘 운영하고 있거나 해봤던 것들을 기초로 하는데 좀 호스텔은 상대적으로 운영해보셨던 경험이 없더라도 좀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호텔 사업이 뭐 마냥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당연히 쉬운 건 아니죠. 다른 뭐 음식업이나 요리를 할 줄 알거나 뭐 주방 시스템 알거나 이런 강의 것들 듣고 하는 거 네, 그런 게 아니라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업으로도 하실 수 있고 사실상 그쵸. 그죠? 네. 네. 그런 그걸 부분이 해주는 있다 업체도 있던데. 맞아요. 대행해주는. 네. 네. 관리 대행도 관리 해주시는 업체들도 많아서 뭐 청소부터 매니지먼트까지 다 해주는 요즘에 그런 사업도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들은 차량을 또 잘 안 갖고 오잖아요.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또 주차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외국인들을 상대로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은 이제 차를 안 갖고 오니까 차량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주차 면적에 대해서도. 골목에 있는 것들도 막 또 외곽에 그러니까 완전 진짜 사지도 않을 그런 네. 건물들을 네. 사서 뭐 호스텔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그러니까 어쨌든 호스텔로 하는 게 그 수익률이 수익률이 좋죠. 수익률이 맞아요. 좋다고 하니까 숙박업이 수익률 아니면 할 이유가 없겠죠. 그쵸. 사실 매월 들어온. 근데 그쵸. 뭐 저는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빌딩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긴 했어요. 왜냐면 숙박업 자체가 이 어쨌든 버짓이 큰 자본이 들어와서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 숙박업처럼 뭐 호텔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네, 그쵸. 그냥 뭐 호스텔이나 아니면 그 외국인 도시민방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뭐 소액대 물건들이고 근데 복잡 그 제 입장에서 정말 얘기하면 너무 그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야 되게 많고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네, 그쵸. 저는 중개를 안 하고 싶어 아. 하는 중개인 케이스.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리고 물건도 딱 거기에 맞춰서 찾아야 되고 그 고객이 아니면 이 물건 그 작업을 했던 그런 이게 또 저 이제 다른 수요로 빠질 일도 빠질 일도 크게 없으니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직원들한테 막 해라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것도 있고 부담스럽죠. 저희가 네. 그 중개가 안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다. 근데 이제 숙박업을 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봤을 때는 되게 뭐 수익률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또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소액으로 또 아파트 투자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쵸. 아마 근데 좀씩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 생각에 더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던 건데 숙박업이 그 사실 금액 차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렌트료가 얼마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아도 비싸고 커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그냥 건물을 봤을 때는 막 3%인데 6%, 7% 이렇게까지 영업 수익률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근데 물론 잘 운영을 못하면 오히려 그게 되게 위험성이 커지게 되기도 하죠. 오히려 비단 서울뿐만이 아닌 거죠. 음. 이게 그러니까 비수도권. 네, 부산에서도 뭐 숙박 시설이 부족했을 거고 그리고 그렇죠. 사람들이 서울만 놀러 오는 게 아니니까 사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3시간이면 KTX 타고 가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오사카 가서 교토 가고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도 몇 박, 여기서도 몇 박. 그럼 이제 부산도 그럴 거고 또 제주도도 그럴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부산에서도 하더라고요. 숙박업. 숙박업을. 그 숙박업 그렇죠. 사서 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수익률 숙박업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방이 그 더 좋죠. 지방이 훨씬 나요. 어차피 아. 서울에서도 30만 원 받고 그쵸. 부산에서도 30 받는데 받으면? 금액이 그거에 싸니까. 대한 집가가 집가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맞아. 아니 얼마 전에 대표님 그 제주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뭐 부동산을 보신 게 있는데 금액 보고 놀라셨다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제가 놀러 갔어요. 네. 아니, 제주도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이제 재미삼아 이제 부동산을 좀 보러 다녔어요. 거기에 이제 아는 지인분이 계셔서 이제 저도 에어비앤비로만 다니거든요. 저 강아지가 있어서. 근데 에어비앤비로 다니다가 거기에 어떻게 친하게 지내게 된 그 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이랑 만나서 그분 소개로 거기 고향에 있는 친구, 그분은 이제 제주도 고향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친구 소개로 이제 뵀는데 거기가 삼방산이 있는 쪽이거든요. 화순이라고 완전 하면 남쪽이에요. 네. 서귀포에서 좀 옆으로 가서 그러니까 화순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어떻게 보면 제주도 건물들이 다 낮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에서 그 동네를 다 내려다보고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330평짜리 대지가 330평짜리 아. 그리고 집은 한 50평 정도 됐고 집평수는 그리고 바다 다 보이고 삼방산 보이고 그 섬들도 다 보이고 진짜 그냥 동네도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부동산을 봤어요. 얼마인 것 같아요? 330평, 대지 330평. 집도 다 지어져 있는 거고. 네. 에어리나 이런 데보단 쌀 거예요. 왜냐면 그럼 또 네. 나머지는 이제 삼방산 마당인 건가요? 네, 그냥 다 마당 잔디 잔디가 깔려 있고. 꽃들 있고 평당 그래도 한 1,000만 원은 하지 않을까요? 1,000만 원? 네. 다음 맞춰야 되나요 이거? 그러면 제가 그 다음으로 500. 500 다음 다운이에요? 300? 300 정도. 그 10억이에요? 300 정도. 리모델링도 다 된 집. 10억. 10억. 330. 와. 330, 10억. 근데 이거는 투자하면 되게 활용성이 많을 것 같네요. 뭐 거기는 활용성보다도 네. 결장? 그냥 세컨하우스 이제 좋죠. 세컨하우스로 하면은 좋고 뭐 아니면 내려가서 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거기가 이제 동네도 잘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삼방산 쪽에 화성 쪽이 좀 괜찮거든요. 거기 뭐 병원들도 다 있고 뭐 하나로마트도 있고 뭐. 대표님은 별장으로 보고 계시죠? 아니 그래서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뭐 내가 아니, 제주도에 10억을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제 맵 버짓이 저희가- 뭐 2억인가 3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나올 돈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있고 막 하니까 이제 내려가서 봤는데 2억 3천짜리가 있어. 매가가 매가가. 매가가 같은 동네야. 음. 근데 거기도 지형이 높아요. 지형이 좀 높은 편이고 바다 다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1층에서는 바다가 보일랑 말랑 하는데 옥상? 1층짜리 집이거든요. 옥상 옥상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가 무슨 구역이라 했는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층까지 올릴 수 있대요. 부시고. 아 새로 지으면 네. 근데 이제 부실 생각은 안 했는데 대지- 110평. 아까보다 건축비가 더 110평이요? 110평. 오 2억 3천만 2억 3천. 네. 그러니까 거기를 올리지 않고 그냥 1층만 잘 단장해서 쓰면은 집도 한 30평 돼요. 2, 30평. 저희 이번 분소 결정용으로 생기겠네요. 써도 괜찮겠네요. 압구부당 중계 보면 제주 분소. 아니 저희 이제 직원들 복지로 복지로 네. 복지숙소로. 워크숍 가면 제주도로 그럼 가는 걸로. 그렇게 2억 3천. 네. 거기다 이제 뭐 하면 한 4억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들을 한 에어비앤비 돌리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한 30만 원, 40만 원 받잖아요. 그쵸. 독채로.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또 다시 원점 돌아가면 호스텔을 하시려는 분들도 결국엔 나중에 시세 차익이고 그 시세 차익을 보기까지의 견딜 수 있는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실 뿐인 거지. 결국 목적은 시세 차익이잖아요. 아 그쵸. 사실 부동산 네.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로 사용할까? 그러면 이제 음. 호스텔 괜찮으니까 관광객도 많고 이렇게 번진 거죠 사실. 결국의 목적은 똑같이 어떻게든 사업을 하셔도 목적은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입지나 뭐 여러 가지 고민하셔야 될 것들은 똑같다. 건물을 보실 때.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네, 수익률 높아지지만.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실 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앞에 호스텔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빌딩 매입을 하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여기서 유형이라 하면 과연 뭐 저희가 개개인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방식을 좀 말씀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분씩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거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그냥? 저는 최근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희가 여기저기 동네밖에 많이 다녔잖아요. 보다 보니까 확실히 대기업에서 최근에는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아, 근데 기업. 그 대기업 중에서도 네. 패션업에 계신 분들이 네. 기업에서 네.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패션 분야 기업에서. 네,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대기업에서 부동산을 사는 게 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좀 공격적으로. 근데 그게 유독 패션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데 뭐 무신사 때문인가? 무신사 때문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젠틀몬스터도 그렇고 뭐 그렇겠죠. 사실 블루 엘리펀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상권이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임대로만 들어가지 말자. 그냥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불안성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상승 곡선인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 상권도 살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일석삼조로 거의 먹는 느낌 아닌가. 저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을 모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가 그 집가를 띄어 올린다면 결국엔 그게 시세 차익으로 반영이 되니까 맞아요. 그런 플로우를 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과거 대비 예전에는 뭐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소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상권에서 그 테마처럼 즐기는 형태의 직접 경험하는 소비층에 뭐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하고 이제 그 인터넷으로 사죠. 아, 그쵸, 그쵸. 결과적으로 이제 금액 비교해가지고 최저가로 마케팅하고 사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좋다 이러고 사니까. 사실상 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보다는 광고죠. 그다음 체험, 네. 그다음 경험,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맞아요. 매출을 더 만들려고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의도가 광고 팝업도 비용이죠 마찬가지. 거의. 폭발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성수동에서 그 인구들한테 그걸 하고 그게 SNS 통해서 퍼지고 퍼졌을 하는 때, 거 그쵸. 자체가 그게 그냥 우리가 뭐 어떤 타겟으로 해서 TV 광고라거나 뭐 인터넷 광고라거나 하는 거에 비해서는 완전 정말 폭발적이죠. 정말 정답이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TV를 통해서 광고를 봤는데 지금 TV를 통해서 광고 보는 맞아요. 시대가 아예 아닌 것 같아요. 좀 제가 그러니까 한번- 이제 기업에서 들어가는 네, 거. 한번 맞아요.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성수동 팝업에서 월세가 만약에 2주 동안 뭐 3천이다 라고 했을 때 지나가는 인구수 대비로 이제 n분의 1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거의 500원, 1000원밖에 안 내요. 광고 노출비. 근데 온라인에서는 뭐 키워드 검색이나 검색 광고를 했을 때 한 사람당 1,500원, 2,000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팀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SNS도 퍼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비용이 결코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인터넷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SNS 올리지 올리지도 않잖아요. 않는데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잘 꾸며만 놓기만 하면 가서 되게 다양한 각도로 사진들을 다 찍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되게 급속도로 퍼지고 그러면 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신생 브랜드의 입장이거나 뭐 기 브랜드의 입장에서도 광고 마케팅을 할 때 팝업이라는 부분은 절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 처음에 저도 과연 수익이 날까? 근데 거기서 수익이라는 단어는 아예 지워야 되더라고요. 뭐 수익이 매출로 아니라. 뭐 유지한다 이거는 말이 안 아, 네. 되는 맞아요. 구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당연히 소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하고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수동에 이제 연무장에 그 사는 고객들 보면 이제 그 요새 이슈가 됐던 최고가 네, 그 건물이 제가 준비했잖아요. 네. 이제 오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해도 돼요. 어차피 매각 너무 된건 다 다 알려져 아니까 있으니까.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어떻게 수익률을 낼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말한 이런 관점들이면 앞으로 지금 맞아요. 어차피 싸기 때문에 더 더 올라갈 올라가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되면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수익률 맞춰서 어느 정도 그 건물 가격 자체는 좀 같이 따라가 주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막 10%씩 나오는데 입지도 괜찮고 이러면은 올라가잖아요. 서울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도 사실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더 높을 뿐이지 수익률이 높아지면 가격이 맞아요. 올라가요, 같이. 그렇죠.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더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상권이 성수도 그렇고 뭐 로데오도 그렇고 뭐 앞으로 또 뜰 상권들 그리고 뭐 용산에 있는 상권들 뭐 이런 데들도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제 기업이 기업. 있었고 네. 다음은 또 음, 팀장 씨 유형이 생각하신 게 저는 전문직 분들이 조금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전문직이라고 하시면 뭐 의사분들도 있고 변호사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뭐 주식이나 이런 걸 다 하시긴 하시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 부동산이 좀 안전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 물론 뭐 주식이나 뭐 이런 코인이나 이런 것도 다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안전자산 쪽을 좀 많이 선택하시려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전문직분들이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재투자도 하고 네, 재투자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분들이 뭐 너무 위험 자산에는 투자를 안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부동산은 그래도 땅은 남잖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시멘트 가루라도 네, 뭐 땅은 남잖아 이렇게 전쟁 나도 땅은 남지. 땅은 남잖아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안전 투자처럼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투자를 많이 하시는 그런.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데도 뭐 그쵸.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네. 병원 같은 경우도 시설 투자비가 처음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뭐 또 명도당하거나 나가라고 맞아요, 하거나 맞아요. 이러면은 거기서는 또 이제 그래서 병원 짓는 분들 많죠. 네. 리모델링 해서 쓰시기도 하고. 그게 아예 싫으니까. 통으로. 아니 대부분이 다 병원 원장님들이 사서 거기서 병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그게 대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괴리가 있죠. 난 병원 지금 강서구에 사고 있는데 강서구에 투자하기 싫어. 그래서 강남 투자하시고 그냥 계속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핵심 있지 여기 강남에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럼 또 사업지를 또 계속 바꾸셔야 되고 막 네. 하셔야 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전 재투자하는 유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투자요. 뭐 계속 투자를 하는 중복 투자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팔고 사고 하는 분들이 좀 저는 계속 맞는 것 같고 이 건물 시장에 들어와서 건물을 판 다음에 안 한다? 다운사이징이라든지 업사이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어도 이걸 안 한다라는 분은 제가 한 번 봤어요. 아, 네, 제가 중개를 했던 분인데 그건 혹시 안 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 손절이세요? 잘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더 이상 묻지는 않았는데 근데 사실 중개를 뭐 네. 손에 설 수 있을 정도로 뭐 적게 한 것도 아닌데 네. 그 중에 한 번밖에 안 된다면 그러니까. 정말 거의 없다는 말씀이 있는 투자는 거잖아요. 계속 네.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뭔가 결과물을 받으면 다시 또 이 결과물에 따라서 더 큰 결과물을 원하기 때문에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부사님이 들으셨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 그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개를 막 이렇게 직접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깨우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깨우친 사람이라 함은 돌을?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 투자에 대한 부분 되게 막막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이제 빌딩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어느 한계치를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유리창 투자의 관점에서 그게 부딪히게 되면 다른 또 투자처를 찾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새로운 투자처가 눈에 보였던 게 빌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도 뭐 빌딩 처음부터 아무것도 투자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빌딩에 들어올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그렇지. 네. 그렇죠. 네. 부사님도 아무래도 아파트 투자도 많이 네, 하셨잖아요. 뭐 그렇겠죠. 차도 맞아요. 많이 하셨고. 저도 다양한 유형의 투자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다 거기서의 이제 제가 한계성을 느꼈을 때 차 투자. 차도 근데 뭐 이제 투자도 잘하시고 하시니까. 다른 투자처를 봤을 때 빌딩 투자처가 좀 새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고 있으니까 이게 익숙한 거지. 다른 분들한테는 사실 뭐 빌딩이 익숙하신 분들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하진 않으니까. 좀 겁나죠. 그쵸. 네. 제가 볼 때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에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느낌이에요. 아, 내가 아파트를 거래하시는 내가 느낌이죠. 정해진 내가 자지우지할 수 없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낮아졌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이건 정해진 주식 사이클인 것 같은데 빌딩은 비상장 주식 같아요. 아.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몰라. 오, 내가 되게 좀만 잘 놔두면 업사이드 정확하신 것 같은데. 적절합니다. 네. 열려 있는 느낌이라. 근데 이제 터지면 터져 네, 크게 터지죠. 네, 그래서 비상장 주식 거래하실 때도 다 알아보시잖아요. 기업에 대한 가치나 기업에 대한 평가나 빌딩도 마찬가지로 나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전에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정말 이제 상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터질 수 있겠다, 좋은 호재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하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쉬우세요? 쉬운 건 아파트가 쉬운 것 같아요. 사실 훨씬 쉽죠. 네. 그쵸. 이제 개별성이 아무래도 네, 좀 덜 하다 떨어져요. 보니까. 딱 보고 타임만 정상 끊어놓으면서 내가 보다 더 오른쪽에다 싸게 시키면. 사자 이렇게 사자 이런 게 있으니까. 빌딩 같은 경우는 약간 비상장 주식처럼 네. 되면 정말 좋고 그쵸. 그만큼 많이 터지잖아요. 네. 갭이.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 내가 잘못된 물건을 고르게 되면 네. 또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투자용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팔고 투자하시는 분들. 아파트를 그냥 팔고 투자를 그냥 이걸 하는 분들. 근데 저는 이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아파트를 그냥 팔고 집 없이 그냥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뭐 처음부터 그냥 빌딩 투자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집이 없고 집도 못 사게 정부가 막아놨고. 못 사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럼 아파트들 못 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제 빌딩 투자로 진입을 한다고 하면 다른 얘기인데 내가 이전에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거를 팔고 다시 재투자를 한다. 그냥 빌딩으로 돌린다. 이거는 저는 좀 여러 관점에 봤을 때 손해가 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저도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가면서 투자하시는 거는 2주택이시거나 하시면은 또 이제 하나는 정리하실 수는 있는데 같아요. 직접 거주하시는 곳을 정리하는 건 되게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제대로 진짜 이거는 무조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매물이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처음 빌딩으로 넘어오시려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네. 그래서 좀 그런 그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정리하시는 거는 전문가가 정말 아닌 이상. 네,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이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만 또 섞으면 제가 아시는 분이 원래 잠실에 엘리트라는 아파트 10여 년 전에 갖고 계셨어요. 네. 10여 년 전에. 네,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시고 언제? 그때? 네, 그 당시에 매도를 하시고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대치동에 있는 꼬마 빌딩을 하나 사셨어요. 네. 그래서 최상층에 거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를 다 그중 대치 구에 휘문 경기 이런 데 다 보내고 교육까지 거기다 마무리하고 이제 둘째 아이가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대치동에 거주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도를 하시고 다시 엘리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엘리트가 두 채가 됐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매입을 하시고 이제 세를 1, 2, 3층을 받으셔서 채가 이자를 됐다. 충당하시고 세금 내고도 네, 내고 이제 매입을 하실 때 두 채를 매입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깨우친 분이신 것 같네요. 네. 이분이 정말. 엘리트가 10년 전이면 훨씬 더 신축일 때잖아요. 지금 그쵸. 살짝 구축이니까. 지금은 구축이죠. 그래서 돌아가시는데 거의 8년 걸리셨거든요. 8년인가 9년 있다가 다시 돌아가셨는데 야. 두 채를 얻으셨어요. 근데 그건 왜 진짜- 아파트로 왜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근데 그게 4층이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승강기 없으셨어요. 없었나? 네, 아. 그래서 이제 다니기가 너무 그 힘드시고 건물이 꼬마 빌딩 네.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제 다 대학을 가서 잘 참으셨다. 저희가 진짜.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나도 힘들고 하니까 애들 다 나가고 하니까 네, 그래서 하나는 거주 하나는 세를 해서 거기서 월세를 받아서 은퇴하셨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아. 네, 이제 모두가 뭐 잘못된 건 아닌 그쵸. 건 네. 하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다.
희한이 있으셨네요. 정말 아파트를 팔고 강남으로 갈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이제 투자를 할 때 강남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좀 금액대 있는 것 자체가 같아요. 네.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사실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아파트랑 건물 가격도. 맞아요. 뭐 그리고 또 아파트를 파신다고 해서 그 금액이 또 다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대출 갖고 하면 그쵸. 진짜 맞아요. 소액이 되시는데 맞아. 그 거주에 집이 주는 또 따뜻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렇죠. 포기하면서 환경성. 네. 아파트는 현금이니까 거의. 그리고 또 마지막 투자 유형을 하나 또 얘기하자면 이제 그 두 분 그동안 공동 투자 맞아요. 제가 한번 네, 하셨죠. 투자. 네. 두 분이서 건물 사신다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알아봐드리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결국엔 안 사셨죠. 네. 작은 스케줄이 좀 안 맞아서 네. 결국 하지 못했는데 안타까운 매물이죠. 좋은 매물이요. 저는 그 부사님이랑 거기를 한 6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저도 갔어요. 저도. 아, 나오고 나서 다음날 저도 갔어요. 네. 저도 같이 갔던 것 네. 같아요. 여기 있는 분 다 가셨네요.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그 동네에 살았었고 부사님도 그 동네에 이제 토박이시고 하셔서 저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혼자 하기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투자해보고 하는 거 해서 그때 부사님한테 살짝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사님도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되게 열심히 봤던 건물인데 다각도로 봤는데 저랑 제가 사용하려고 했는 목적도 좀 약간 어긋났었고 그다음에 자금적 스케줄도 이제 매도자분하고 좀 이렇게 안 맞다 보니까 결국엔 최종적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뭐 근데 그 건물을 검토하면서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워서. 그러면 공동 투자라는 걸 어쨌든 처음 해보려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 생각했을 때 공동 투자 어떠신 것 같아요? 공동 투자. 저는 확실한 룰 안에서 움직이면 그쵸. 룰. 네, 룰. 그러니까 서로 네, 정이 아니고 룰. 네. 음. 얼마에 사서 T 돈 T적인 계약서를 쓸 정말. 거 아니에요. 돈 네. 계약서. 그쵸. 그런 걸 접근하면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부사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공동 투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네. 앞에 근데- 계셔서 아니요, 진짜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분 알고 지는지 그게 오래된지 알고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따로 네. 따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투자를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게 뭐 부사님을 제가 안지는 뭐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보잖아요. 그쵸. 네, 아, 매일 그쵸. 보고 네. 매일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가족만큼 많이 보죠, 사실. 네, 매일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매일 상의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관계는 괜찮은데 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랑 공동 투자 이런 거는 저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아예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그쵸. 제가 말한 룰이 있더라도 네. 진짜 정말 모르는 사람하고 룰 대 룰을 돌발 얘기하면 행동을 할 수 있을 수 있잖아. 뭐 저도 조금 전에 이렇게 뭐 장난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송 팀장님이랑 얘기했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확실히 좀 사회적으로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과 함께 했을 때 오는 그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부사장님이랑 할 때 아 이거는 망하지는 않겠다라는 아, 확신이 한 번 더 있어요. 네. 고려해 보시죠. 워낙 투자를 저희가 네. 이제 많이 봤던 결과값이 봤으니까. 다 네. 좋았잖아요, 네. 사실. 안 좋게 끝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저도- 좋은 걸로 한번. 공동 투자 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아직 제가 공동 투자를 해본 적은 없지만 또 결과도 내본 적도 없지만 어쨌든 공동 투자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과 룰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정과 계약서와 네, 함께. 해놓으면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동 투자를 해봤지만 지금 해보고 뭐 진행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매일 볼 수 있는 사이거나 뭐 그런 사이면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지 오래되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 계속 같이 뭐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이제 공동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이 리딩을 하는 것보다는 뭐 이제 이렇게 같이 리딩을 해가지고 하고. 하는 게 왜냐면 리딩을 했을 때 결과 좋지 않았을 때는 네. 그게 모두 다 리딩한 사람. 리딩한 사람 탓으로 돌아올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리딩한 사람은 리딩한 사람 그 본인도 그냥 지쳐요. 그러니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 안 좋았는데 좀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전의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객들 중에 보는 케이스들을 얘기를 드리면 이제 공동 투자 했으니까 빨리 이걸 엑시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파는 거죠. 아직 건물도 안 지어졌는데 계속 팔고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하고 싶으신 거죠. 건물 값들은 더 올라가고 근데 이제 내가 샀던 데는 안 올라가고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강남의 대부분의 공투가 입지 좋은 데를 그렇게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 뭐 몇몇 업체에서 많이 주장을 했죠. 그건 네.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해결 못하잖아, 그리고 다. 해결할 건 지금 해결해줘야지, 그거를. 법적으로 책임지셔야 돼요, 이런 거는 원래. 그 중개업체에서도. 중개업체가 아니고 그 컨설팅 업체에서도. 근데 뭐 지겠어요, 지금. 그리고 공동을 하다 보면 이제 각자의 사실 입장이 다 다른데 누군가는 빨리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가져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의견차도 확실히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위험성이 많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끼리 단순히 뭐 계약서 한 장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뭐 중개하는 데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공동 투자에 대해서는 좀 잘 매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나 맞아요. 아니면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이랑 하자, 친구나.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네. 리딩이 정말 이게 한 명이 하는 게 리스크가 큰 게 안 됐을 때는 그 리딩한 사람이 책임을 좀 어느 정도 져야 되는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법적으로는 책임은 없지만 네, 없지만 뭔가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네. 들기는 하죠. 근데 또 그렇다고 그게 잘 됐을 때는 이 모두가 내가 투자 잘했어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아, 이게 잘 됐을 때도 그렇게 해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 아. 사실 리딩한 사람은 근데 이제 안 됐었을 그때가 이제 좀 근데 그런 게 너무 힘든 힘드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되게 잘 됐을 때는 뭐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랑은 당연히 공투 하면 안 되고 그쵸. 그럴 사람들이랑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투자 비용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이런 공동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건물을 산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형별을 좀 살펴봤고 금액대별로 한번 좀 짧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또 워낙 소액대가 좀 막 문의가 많죠. 먼저 소액대부터 얘기를 해보면 소액대 문의가 오시면 대부분 어떻게 상담을 해주세요? 소액대라고 하면 소액대라고 저는 하면은 뭐 2억에서부터 한 5억? 5억 정도. 에쿼티 기준. 네. 2억? 현금. 아, 그러면 저는 항상 여쭤봐요. 이게 그 세금 포함 2억이냐, 네. 세금 제하고 제하고, 2억이냐. 아. 네, 그래서 여쭤보면은 뭐 2억대 손님들도 최근에 유입이 되신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물건이 있어요? 없죠. 아니 사실 있긴 있습니다. 아 네. 있긴 있어요. 네, 이렇게 2억대로 살 물건이 있어요? 짜고 짜면은 가끔 있긴 서울에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부분 드렸을 때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고객분들이.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꼬마 빌딩 해갖고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2억 현금 2억 뭐 3억 요 정도 가지고 보시려면 공담해도 그냥 네. 음, 이제 공담해도.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이제 외진 곳이나 너무 이제 길이 협소하거나 제가 봐도 별로인 건물인데 그런 것밖에 이제 매입을 못 하시니까 그런 거 보내드리면 거의 뭐 성사가 좀 성사가 힘들죠. 아 근데 그분들 아마 그 빌딩 좀 접으실 거예요 당분간 또. 처음에는 연락이 자주 오시다가 저도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있었는데 이렇게 보내드리면 내가 2억인 건 알지만 이거를 돈 주고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차 연락이 좀 끊기고 맞아. 이제 좀 다음에 연락 드릴게요라고 저도 비슷하게 연락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인 소액대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액대 분들한테는 어떻게? 5육억 이상은 그래도 은 가끔 돼요. 정말 가끔 되고 그 최근에 저희 직접 쓰시는 분 아. 그분이 아마 분자들? 네, 그게 한 네. 6억 정도로 이제 매입을 하셨던 걸로 6억 정도로 한 15억에 14억 5천에 뭐 14억. 공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쓰실 거 그런 거 보셨던 분들 계신데 뭐 제가 이제 그 저희 팀에서 하긴 했지만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대별로보다도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컨디션이 정말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완전 이제 중개사들이 집중해서 딱 하는 것 같고. 컨디션이 네, 맞아요. 근데 2, 3억은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건물 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네. 건물 사시는 것보다 다른 다른 거 거 하시는 게 하시는 낫다. 그렇죠. 말씀드리는. 2, 3억이 최근에 그 소액대 뭐 이게 아파트 투자 자체가 아예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도 유입이- 이사 먹기 힘들 것 같아. 네 맞아요. 아파트도 어렵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빌딩이라도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2, 3억 대는 부동산 투자 자체를 조금 그렇죠. 일단은- 적합하진 않죠. 네 맞아요. 조금 더 모아서 오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그런 거래되거나 문의가 많은 그 에쿼티 금액대가 어떻게 돼요? 에쿼티 금액이랑 그다음에 이제 매가 거래. 매매가는 뭐 한 100억에서 200억 사이가 그래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투자하시려고 하죠. 그 정도를 매입을 하시려면 에코티가 어느 정도? 30에서 뭐 30, 70억 뭐 이렇게 그 사이. 네, 그렇죠. 최소 30억 이상은 되셔야지. 100억 정도 보시니까. 근데 뭐 20몇 억 뭐 이렇게 해도 뭐 담보력들 좋은 부동산들 가지고 계시고 있으면 또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금에 따라서 간다기보다 이제 금액대로 나뉜다고 하면은 이제 뭐 20억 정도부터 봐야 그래도 볼만한 물건들이 있다. 건물들이 부동산이죠. 그 밑에는 그냥 있는 거 중에 그냥 고르는 느낌. 음. 네,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 저 있는 것 중에 고르는 느낌. 맞아요. 좀 다르죠, 정말 맞아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그 이상 20억 이상 금액은 내가 좀 셀렉을 하거나 좀 벌면 대신에 이제 훨씬- 지역은 고를 수 없다. 아, 네. 지역은 정말 지역은 고를 수 없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50억 정도. 50억도 사실 뭐 지역을 고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지역을 좀 고르려고 하면 이제 뭐 한 80억, 90억 뭐 이 정도 돼야 이제 거기서 이제 7, 80억 뭐 이렇게 돼야 지역을 좀 골라가면서 에코티 기준. 네, 알코티 말고 그냥 메카. 메카, 네네. 매가 기준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100에서 200억 거래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해도 100억이 넘어가고 하니까 땅이 사실 100억이라는 게 저 보니까 100억이라는 그 금액대가 좀 많은 게 결국에 저희가 금액대보다 평당가를 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평당가의 토지나 필지가 어쨌든 사이즈가 그 정도의 사이즈가 많고 결국 그 평당가를 곱하니까 그 금액대의 물건들이 많아지는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네. 최근에 보통 뭐 이면에서도 뭐 2억대, 3억대 거래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 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면에 저렴한 물건보다는 메인길에 좋은 데를 사자라는 좀 투자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보통 다 100억대 거래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필지 하나에 50평이라고 잡아 최소 50평 잡아도 뭐 1억 5천만 50평도 작다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올라가. 올라가 100억대는 훌쩍 가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이상 300억대, 뭐 200억대, 뭐 이제 100억대 이상으로 수백억대로 가게 되면 네. 어떤가요? 초집중하죠. 그냥 뭐 저는 한 300억 이상을 보신 고객이 온다고 하면 초집중합니다. 아니 뭐 다른 것도 집중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초집중. 그래서 정말 그때는 이제 있는 물건들도 막 고를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타입이 좀 많이 정해지죠. 뭐 신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아니면 뭐 구도심을 볼 거냐, 뭐 강남권을 볼 거냐, 뭐 아니면 정말 리테일 상권, 성수나 명동 이런 데를 볼 거냐.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고객 타입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그쵸. 그래서 맞아요. 초집중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그 분포도를 보면 보세요. 10억대부터 이제 300억 수백억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에 대한 거래 빈도수나 네. 고객에 인한 유입성이 저가 그 소액대랑 완전 고액대 같은 경우에는 적잖아요. 모수가.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간 미들라인에 있는 100억대 고객이 네. 많은데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그 모수의 입장에서도 그 적극성이라고 하네요. 내가 매입을 해야겠다는 적극성이 소액대 같은 경우도 할까 말까 아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미들라인은 뭐 제가 확실하게 그 의도가 있으시니까 투자하시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수백억대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은 그냥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있는 거 중에 고르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뭐 10개를 정해놨으면 그 중에 뭐 7, 8개는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준들이 7, 8개 안에 들어와야지 투자가 가게 돼요. 어쨌든 그분들은 확실한 그래도 매입을 하셔야겠다는 의지가 많지 뭐 결국은 이 정도 이 금액이면 안 산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네. 물건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금액대마다 그 성향이나 강도가 정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 정말 사람마다 이 금액대보다 결국에는 매입하는 사람의 그쵸. 의지가 확고하냐에 따라서. 아까 그래서 저희도 따라가 주죠. 네, 그쵸.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5억 이제 에코티 있으신 분도 의지가 강하시다 보니까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되게 여러 물건을 집중해서 보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쓰셔야 될 목적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결국엔 투자보다는 결국에 세상 목적이 더 크셨기 네, 때문에 그쵸, 더 그쵸. 적극적이셨던 거. 오히려 의지가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하세요. 뭐 금액을 깎아달라, 조건을 만들어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가서 부딪혀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의지를 주시면 좋은 가격과 좋은 물건을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주셔야 이제 중개사들이 더 그쵸?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들은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그 고객들 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업무 시간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럼 집중할 하나에 수 집중해야 있는. 되는데, 네. 저도 되게 집중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하면 오히려 계약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물건만 막 계속 하고 그냥 집중해서 뭐 한 두세 명, 세네 명 뭐 이렇게 딱. 근데 이제 그거 의지로 판단하는 거죠. 금액대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중개사님이 드리는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한 뭐 피드백도 좀 주시고. 네. 그렇죠. 피드백이 막 장황하진 않아도 돼요. 네. 그냥 뭐 바로 그냥 이렇게 치셔도 네. 되는데. 그냥 예썰로만 답변 네. 주셔도 이런 거 네, 충분합니다. 네. 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주셔도 어쨌든 일이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끔 무응답이신 분들도 많아요. 네. 보내면 무응답. 부담. 그냥 익십. 일십도 그게 제일 많은데 전 힘든 것 같아요. 네. 전화 안 되시고 일십 되고 네. 그 소리 없는 아우성. 무풀이 제일 힘들다고 네. 악플보다. 근데 거긴 집중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아,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그쵸. 생각해요. 그래도 피드백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네.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야 저도 하지. 사실 뭐 중개사님들도 사람이고 어쨌든 그 매수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다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쨌든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그런 탐색하고 고민하고 하셔가지고 좋은 것들을 제안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뭐 매수인분들과 성격이나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뭐 답을 주시면 어쨌든 다른 방향성을 찾거나 또 찾았던 시간의 대비에 대해서 또 자기가 후회하고 다른 것도 찾아줄 수 있으니까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막 물건을 그냥 오래 봐야 돼요. 보는 시간들을 다 중개사들이 갖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자료 원고 토스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이것도 좀 아파트랑 비교하면 돼요. 아파트 중개 하시는 분들은 103동 501호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파트는 아까도 저희가 대화했지만 개별성이 좋고 맞아요. 평면도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네. 그 형성된 금액대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 부동산 중개인과 빌딩 중개인을 매수인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같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얼만큼 자료를 만드는데 큰 공이 들고 고민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103동 501호 16억에 나왔어요. 이게 다 정보 제공의 끝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저희도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한 노고와 시간이 들어가고 제안을 하는데도 또 이분 한 분 한 분의 특성에 다 맞춰서 제안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특성에 맞춘단 말 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 특성 파악하는데 맞아요. 많은 공을 들이거든요. 네. 아파트 뭐 A 단지는 똑같잖아요. 갖고 올 수 있는 돈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네. 빌딩은 좀 다르니까 빌딩 중개인들한테는 조금 더 좀 열린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빌딩 투자는 어떤 사람들이 할까? 이런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네. 제가 그 처음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찍어봤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고 조금은 형식이 있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형식을 좀 덜어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속에 있는 그런 재미난 편한 얘기들이 좀 대화를. 많이 나올 테니까 무대본으로 지금도 무대본이었지만 정말 무대본으로 한번 다음에 또 출연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끼리 뭐 재밌는 주제를 떠드는 것도 좋지만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으신 그런 주제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촬영을 할 때 참고해서 촬영을 할 테니까 그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